잠깐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이제 논현동 자택으로 갔는데 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 이 정도로 좀 사과 표명을 했다라고 언론은 쓰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번영위에 기도함으로써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얘기를 했어요.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층들이,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층들이 아닌데 젊은 층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원하고 기도해 줬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자, 종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발언까지 좀 들어보셨는데. 일단 네. 사면은 명분도 없고 음, 그다음에 뭐랄까 국민적인 동의도 얻지 않은 일방적인 사면이었다. 일방적이었다. 뭐 보세요. 자, 명분이 있으려면 좌우 균형이 맞아야 돼. 진보 보수 예컨대 여야. 근데 이번에 1,000 몇백 명 사면하면서 네,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의 쪽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손에 꼽혀요. 그렇죠. 뭐 네. 전병헌, 네. 신계륜, 네. 김경수, 또 누가 있죠? 그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기억에 누가 들어온 있어요, 사람 또? 없는데.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도 안 시켜줬어요. 그랬죠. 그게 형평성 무슨 명분이죠? 국민 통합 얘기를 하더라고. 통합이 돼요 이러면? 통합이. 더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 자기 편만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만 사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예. 계속 반대가 높아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비리예요 이게. 개인 횡령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데 그 권한을 이용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 사범, 경제 범죄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벌금도 80 뭐 안 80억 냈어요. 안 냈어요. 82억이나. 그게 뭐냐고요 대체. 근데도 풀어줘. 사면을 해. 네. 사면을 자기 마음대로 해. 그게 국민적 동의를 얻었어요. 두 번째, 김태호 지금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근무하잖아요. 차장. 그 사람 최종 판결 유죄로 나왔어요. 어쨌든 2주, 두 달. 벌금 뭐 선고유예인가요? 그거 나왔죠? 예. 나왔는데 어쨌든 유죄라는 유죄에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네. 물론 징역을 간 건 아니지만. 근데 2개월 만에 사면을 해. 그러면 뭐 재판을 왜 했어요? 재판을 왜 한 거야? 그 오랫동안 3심까지 간 거 아닌가 그거? 제가 볼 때. 네네네 맞습니다. 3심까지 가는 건 몇 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무슨 뭐 그 비밀을 가지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게.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쓴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그 과거의 그런 범죄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사면을 시켰다. 네. 그것도 2주 만에. 아니 이 판결문에 두 달 아니에요? 두 달? 네, 죄송합니다. 네. 2달 만에 네.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겠어. 2달이면 마르나? 좀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윤수 전 그 검사도 사람은 그렇고 11일 만인가? 10며칠 만에. 그게 말이 됩니까? 사면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사면이 무슨 자기 맘대로 막 물론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네. 이건 사면권은 엄격하게 정말 절제돼서 사용돼야 돼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범죄자들도 그러면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 했던 사람이나 경제인들은 네. 감옥에 가도 나 사면 될 건데 뭐 얼마 있으면 끝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많이는 네. 이게 평등합니까 지금? 편하지 않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사면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면 얘기에 이어서 뭐 저희 계속 혈압이 오르는 혈압이 그런 오르네. 얘기까지 얘기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언론학 교수님 아시죠? 그렇죠. 제가 언론학 박사예요. 박사님이세요? 왜 이러세요? 미국 박사 것도 국민대 박사 아니고. 미국 박사님.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하신다.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2022년 언론 쭉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고 할까요? 탄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정리해보죠. 2022년 언론은 네. 언론 탄압의 상징적인 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후퇴해도 네. 정말 한참 뒤로 후퇴했어요. 저는 이렇게 정권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언론을 탄압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이제 뭐 거의 나이가 많이 네, 들었으니까. 군사정부 때도 이렇게 대놓고는 안 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뒤로 했지, 뒤로 몰래. 아하. 이제는 더 당당하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보세요. 네. 뭐 대표적인 애가 MBC잖아요. MBC를 타겟으로 해서 MBC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바이든 날리면 발언 가지고 시작을 했죠. 물론 네. 저는 그 전부터 MBC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MBC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했으니까. 그때부터 MBC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결국 발현된 게 이제 결국 바이든 날리면 그 녹취록 관련된 사건이었죠. 그 녹취록이 아니라 한 마이크 네. 그 영상이 찍혀가지고 찍혔죠. 그걸 MBC만 보도한 게 140개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MBC만 집중 타격으로 이제 공격을 했죠. 그것 때문에 국익을 해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탑승기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죠. 취재를 제한한 거죠. 헌법 소원 내놨어요 지금 MBC가. 네. 그리고 도어 스태핑 그렇게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소통이었고 소통이 가장 상징적인 일이 도어 스태핑이었어요. 네. 근데 이기주 기자하고 그때 그 청와대 비서관하고 YTN 기자 출신 그분하고는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기정 비서관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데. 예. 두 분이 충돌이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싹둑 잘라버려. 네. 안에 가벽 세우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된 거죠. 그 뒤부터는 네. 소통을 안 해요. 기자들이 질문 받는 기회가 없어 이제는. 이제 없죠. 하고 싶은 얘기만 해. 그것만 또 이제 대통령실 거기서 이제 브리핑 자료에서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전쟁 준비 발언도 그렇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한대요. 신년 그냥 담화 같은 거 발표하나 봐. 네. 그 소통입니까? 회보를 하네요. 옛날에 민주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MB가 라디오 줄에 연설한 거 아시죠? 기억납니다. MB 때 매주 월요일마다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줄에 연설을 해. 그랬었죠. 잊고 있었던.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소통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소통은 내가 박종훈 기자한테 얘기하고 박종훈 기자가 나한테 얘기하고 탐과 제리처럼 주고받고 하고 까고 막 이러잖아. 박종훈과 나를. 뭘 까요 그래도 제가. 내가 계속 받아주고. 근데 나 혼자 계속 얘기해. 박종훈 말 못하게 하고 입 다 닫게 해놓고 TV로 봐, 화면으로 봐 내 말하는 거. 그래서 화면으로 막 얘기해. 소통인가요 이게? 이게 뭔 소통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MBC는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세무조사하죠, 감사원 감사하죠. 그때 김상문 의원이었나요? 그 광고, 광고. 뭐 다른 단체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그리고 YTN 보세요. 민영화 이제 거의 착착하고 있잖아요. 이제 민영화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한전 KDN하고 마사회 이사회에서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팔기로. 그럼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방통위 마지막 승인이 남아 있지만 방통위원장은 7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고 8월이면 바뀌어요. 네. 그때 할 거예요. 당장 안 하고 이제 심사만 하는 거지 계속 뽑아만 나. 그러니까 일단 뽑고 승인해 주는 게 방통위 역할이에요. 뽑는 걸 방통위가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니까. 네. 쪽하고. 그러면 이제 YTN도 민영화 되겠죠? TBS 오늘 김호준 씨가 마지막 방송했어요. 맞아요. 와 TBS가 아니 근데 이런 전례가 있냐? 외국 사례도 다 이제 통틀어봐서 이 지원이 없어. 지원 중단돼서 그런 적이 없어요. 돈으로 압박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월급이 걸려 있으니까 옥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언론사나 언론인들을 옥죄서 그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는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송국이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TBS는 결국 아나운서들이 음악 방송 중심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작비가 없으니까. 제작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인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방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렇게 TBS가 정말 잘 나가고 TBS 뉴스공장도 그렇고 이런 적이 신장시 없었어요. 신장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잘 지금 나갔는데. 김어준 씨가 방송하기 전에 시대에 TBS가 존재감이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근데 어쨌든 김어준 들어오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막 방송이 많아지고 관심 가지면서 청취율도 올라가고 인지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네. 하하. 근데 이거를 다시 옛날로 돌리자는 거잖아요. 교통 알려주고 그냥 교통 정보. 존재감 없는 방송으로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홍보 방송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홍보 방송. 그걸 원하는 거고. 아니 언론의 자율성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방송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뭐 다른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뭐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또 TBS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음.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서울시가 어떻게 당연하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건데 이거는 돈을 안 줘버리니까 이건 제작을 할 수가 없는 제작을 거고.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압박을 하는 것이 결국은 언론 네. 탄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결국은 언론 탄압이다. 탄압은 두 가지잖아. 네.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뭐 네네네. 공문도 보냈잖아. 질문 공문 질의서. 그랬죠. 언론사에 질의서를 보내면 언론사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대통령실이고 최고의 권력기관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를 비판했다고 감시를 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그렇죠. 질문해? 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 감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보면 재정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 그래가지고 방송이 유순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올 한해 있었어요. 앞으로 4년은 어떨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MB 때 그때 일이 좀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KBS 같은 경우도 정현주 사장 사장이- 몰아내려고. 그 근데 뭐 대법원에 가서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시간도 지나가지고 이 경찰이 KBS 안에 들어가서 뭐 사람 끌어내고 이랬던 그때가 불과 뭐 14년 전 막 그렇죠. 이때입니다. 14년 13년 전 이렇게 그 언론 전인데. 장악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아. 그럼 민주주의는 완전 후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언론이 제대로 감시 견제 역할을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네. 언론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방해하고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요. 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참 다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 이건 우리가 독재 정권이 끝나면서 다시는 뭐 그 독재 정권에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 거는 교과서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2022년, 2023년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는데 우리 사회가 다시 옛날로 후퇴하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고 2022년이 그래서 암울해요, 사실. 암울하다. 그래도 2022년 마무리하면서 힘들었지만은 또 2023년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가져야죠. 그러니까 힘을 뭐 좀 내봐야죠.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언론도 예를 들면 그렇게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MBC라든지 뭐 진보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네.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사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게 해야 돼. 네. 방법이 없어. 예전에는 언론이 국민의 여론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정치 권력이 바뀌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왜냐면 언론을 찍어 누르고 탄압하고 억압해서 언론이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있고 또 뭐 보수 언론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는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네. 그 단합된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또 여당의 국민의힘에 들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네. 큰일을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